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참 별사람도 별일도 다 있다는 것을 너무 절실하게 느껴 전신 똑바로 차리고 살려고 노력하는 여자예요. 한 사람, 아니 한 가족을 믿었지만 철저하게 배신당하고 시원하게 돌아선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학창시절부터 공부에는 크게 소질이 없었던 터라 가방끈이 좀 짧아요. 요즘같이 10명 중에 9명이 대학을 가는 세상에 고등학교만 간신히 졸업하고 말았어요. 부모님은 이혼하시고 각자 새 가정을 꾸리면서 저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죠. 지금까지도 서로 살아있다는 생사 정도만 알고 지내는 사이라 특별히 애틋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가끔 제 이런 가정사를 듣고 저를 안쓰러워하는 분도 많았는데 저는 부모정을 애초부터 느끼지 못한 터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답니다. 다행히 저는 독립심이 강하고 어지간한 일에 쉽게 좌절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고등학교 졸업 후 제 살 길을 찾아 나섰죠. 우선 제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르바이트였어요. 따로 하는 일이 없으니 가능한 종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어요. 우선 고깃집 서빙부터 시작했어요. 집에서 도보로 10분 거리라 차비도 안 들고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해 주는 곳이어서 바로 일을 하겠다고 했어요. 사장님은 처음에 갓 20살이 된 힘도 없어 보이는 여자애가 일을 할 수 있겠냐며 못 믿어하셨어요. 하지만 나름 일머리도 있고 손님들도 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고는 점점 저를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무거운 것도 가뿐하게 드는 저를 보며 당신이 사람을 완전 잘못 봤다며 멋쩍어 하셨죠. 아무튼 저는 그 고깃집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서빙뿐만 아니라 이 손이 필요하면 주방에도 투입돼서 주방장님 어깨너머로 이것저것 많이 배우기도 했고요.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귀여워하고 아껴주셨어요. 6개월 뒤에는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사장님이 최저시급에 2,000원을 더 얹어주셨어요. 그렇게 1년, 2년이 지났어요. 사장님 내외분은 외국에 있는 아들에게 아예 그쪽으로 건너오셔서 같이 살자는 권유를 받으셨어요. 사장님은 완전 한국 토박이 입맛이신데 그 멀리 미국에서 괜찮으시겠어요?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한 걱정이야. 그런데 애 엄마가 가자고 저렇게 닥달을 하니 내가 뭐 별 수 있니? 그럼 여기 식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든지 누구한테 넘기든지 해야지. 아마 미국에서도 이 지긋지긋한 고깃집 하지 않을까 싶다. 코리안 바베큐. 좋은 생각이에요. 코리안 바베큐. 주림이가 우리 집에서 벌써 2년 넘게 일해줬는데 이렇게 헤어지려니 아쉬워서 어쩌나. 마음 같아서는 미국까지 데려가고 싶네. 저도 너무 아쉬워요. 사장님이랑 아주머니분들 모두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제가 다른 어디를 가도 사장님 같은 분은 못 만날 것 같아요. 아니야. 주림이 네가 다 열심히 한 덕분이야. 너는 내가 보장하는데 여기 말고 다른 어딜 가도 칭찬만 받을래야. 넌 정말 일을 잘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달 뒤 사장님과 사모님은 가게를 접고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2년 동안 한 첫 아르바이트를 접게 되었어요. 식비와 차비까지 아껴가며 열심히 일했더니 모은 돈도 적지 않았어요. 하지만 쉬지 않고 바로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러 다녔죠. 종일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한호프집에서 일을 했어요. 두 곳 역시 좋은 사장님을 만났어요.
편의점에서는 기한이 며칠 지난 음식까지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해주셔서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호프집은 저녁에 사람들이 몰려 바빴지만 손님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몰래 듣는 재미가 있었죠. 호프집 사장님은 손님이 빨리 빠지는 날에는 저를 일찍 귀가시켜 주기도 하셨어요. 여러모로 감사한 게 많은 분이었어요. 그렇게 또 2년이 지나갔어요.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매일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저녁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배고파서 밤에 우걱우걱 먹으니 살이 30kg이나 붙었거든요.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런지 허리나 무릎도 아파오고요. 병원에서는 다이어트를 권했어요. 돈 버느라 제 몸을 이렇게 혹사시킨 저를 반성하며 아르바이트를 잠시 그만두고 쉬기로 결정했어요. 2년 넘게 한 편의점과 호프집 사장님은 제 건강 상태를 이해해 주긴 하셨지만 너같이 성실한 아르바이트 생을 앞으로 구하지는 못할 거라며 칭찬해 주셨어요. 심지어 호프집 사장님은 마지막 월급에 따로 100만 원을 더 얹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났어요. 집에 돌아와 바로 다이어트를 하는 각종 방법을 알아봤어요. 식사는 앞으로 규칙적인 시간에 소량으로 하기로 했고 근처 헬스장에 등록해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혼자 하려니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아 사장님이 주신 100만 원으로 난생 처음 PT라는 것을 끊어봤어요. 제 수준에서 너무 비싼 금액이었지만 지금 제대로 운동을 배워놔야 제 건강도 금방 찾을 수 있다는 생각에 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트레이너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몸이 점점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30kg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가깝게 살이 빠졌고 다른 부위 통증도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이제는 혼자 운동도 할 줄 알게 되어 더 가속도가 붙었죠. 그렇게 3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건강도 어느 정도 되찾았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제가 다니던 헬스장 프런트 데스크에서 계시던 분이 그만두게 되어 직원을 구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헬스장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고 그렇게 직원이 되었어요. 프런트 데스크다 보니 그전 아르바이트와 비교하면 크게 힘든 건 없었어요. 더 좋은 건 헬스장 회원권을 따로 끊지 않아도 시간 날 때 언제든 무료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트레이너 선생님들과도 친해져 운동 방법이나 자세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만족스러운 헬스장에서의 생활이 계속되었고 어느 날 한 남자 회원이 등록하기 위해 상담을 오셨어요. 운동은 전에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 해봅니다. 회원권은 등록 계열 수에 따라 금액이 조금 다른데요. 우선 몇 개월 운동 해보시겠어요? 6개월로 끊을게요. 거기서 조금 일하다 보니 저도 사람들 얼굴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남자 회원은 운동을 열심히 할 것 같은 관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웬일인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헬스장에 출석하더군요. 그 이유는 바로 저 때문이었어요. 바보도 알 수 있을 만큼 티가 났어요. 일주일에 2-3번은 커피를 사다 주었거든요. 하루는 계속 얻어먹는 게 부담스러워 그 사람에게 말을 했어요. 휘석 회원님, 이제 커피 안 사다 주셔도 돼요. 매번 이렇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해서요. 아, 그래요? 그럼 이따 퇴근하고 밖에서 저 커피 한 잔 사줄래요? 그게 우리의 시작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는 그냥 상담이나 받아볼까 하고 온 헬스장에서 저를 보고는 바로 등록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뭐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헬스장 역시
저를 보려고 나왔던 거고요. 순진한 듯 하면서 약간은 어리버리한 그가 귀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저는 첫 연애를 하게 되었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고 저는 무조건 그 연애의 끝이 결혼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시 연애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다행히 그렇게 1년을 사귀고 남자친구는 제게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그때 제 나이 26살, 남편은 28살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남들보다 이른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을 꾸렸어요. 다만 아이는 조금 더 있다가 갖기로 결정했어요. 당장 부모가 될 자신이 없기도 했거든요. 시댁은 고깃집을 운영하는데 남편 역시 시부모와 함께 가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제가 결혼하고 헬스장이 아닌 식당 일을 돕기를 바랬어요. 저 역시 작게라도 보탬이 되고자 그렇게 했죠. 그렇게 제 첫 아르바이트였던 고깃집 일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시부모 식당은 장사가 나쁘지 않게 되는 편이었어요. 대로변 3층짜리 건물에 1층을 다 사용하고 있었고 단골 손님도 꽤 있었어요. 저는 홀과 주방을 오가며 일을 거들었어요. 헬스장 일보다는 육체적으로 피곤했지만 가족을 돕는다는 생각으로 하니 더 성실하고 열심히 하게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에게도 큰 시련이 닥쳤어요. 바로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자리가 줄기 시작하고 영업시간 제한까지 생겼죠. 저희 가게만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죠. 결국 저와 남편을 제외한 5명의 직원분들을 내보내고 겨우겨우 영업을 이어갔어요. 시부는 속상한 마음에 매일 나가서 술만 마시고 줄담배만 피워댔어요. 시모 역시 우울해하고 짜증이 늘더군요. 시모의 짜증은 주로 저에게 향했고 걸핏하면 꼬투리를 잡아댔죠. 야, 저기 테이블 위에 저게 뭐냐? 저런 게 있는데 너 같으면 여기 와서 밥 먹고 싶겠니? 내가 테이블에 아무것도 올려놓지 말라고 했지? 네, 당장 치울게요. 내가 간장 다른 걸로 바꾸라고 했잖아. 왜 또 이걸로 샀어? 이 간장이 제일 맛있어요. 괜히 싼 걸로 바꿨다가 맛 변했다고 인심 잃을까 봐요. 간장 조금 바꿨다고 허구한 날 다니던 고깃집 안 오겠니? 사람들 입맛이 그렇게 고급인 줄 알아? 여기에 오줌을 섞어도 몰라 사람들은. 당장 더 싼 걸로 바꿔와. 또 어느 날은 제게 이러더군요.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니? 이렇게 손님 없으면 너라도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든지 다른데 리뷰 테러를 하든지 뭐라도 액션을 좀 취해봐. 그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저는 억울하고 분했지만 평생을 읽어온 식당이 오늘 내일 하는 시모의 마음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가끔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대부분은 시모의 기분에 맞춰 행동하려고 했어요. 시모보다 더 얄미운 건 남편이었어요. 제가 궁지에 몰려있을 때도 남편은 어리숙하게 앉아만 있었죠. 그렇게 장사가 어려워지며 우리 부부 또한 싸우고 화해를 하고 무한 반복했어요. 그렇게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계속되었어요. 저는 어느 날 TV를 보다가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월 매출 3천만 원을 가뿐히 넘기는 한 식당이 소개되었어요. 사장님이 소스에 미쳐 어느 음식이든 소스에 매치를 시켜보는 것이었어요. 음식도 맛있지만 궁합이 맞는 소스들을 연구 개발해 더 맛있는 조합을 끊임없이 찾는 분이더라고요. 그걸 보니 우리도 작지만 이런 것부터 바꿔나가야겠다 싶었어요. 저는 다음 날부터 고기와 궁합이 맞는 소스들을 찾아다녔어요. 조합도 아주 많이 해봤어요. 그런 저를 보고 시부모와 남편은 괜히 일한다며
무시하고는 했어요. 언제까지 고기를 기름 소금장에만 찍어 먹어요. 소고기는 소고기대로, 돼지고기는 돼지고기대로 어울리는 소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변화가 미미해 보이지만 차별화를 둘 필요는 있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고기를 된장에 찍어 먹든 똥을 발라 먹든지 알아서 해라.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제가 하는 일에 대해 방관하며 보고 있던 시부모와 남편은 제가 만들어낸 소스는 맛도 보지 않더군요. 그래도 새로운 맛을 낸다는 것이 너무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민과 실험을 거듭한 결과 각 고기에 어울리면서 호불호 없는 맛을 내는 10가지 소스를 만들어냈어요. 소스 종류가 풍부해지니까 밑반찬도 손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식재료를 가져다 대입해 보았어요. 물론 성공보다 실패가 훨씬 더 많았죠. 그렇게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음식 연구에 쏟았어요. 하지만 이 1년이 무난하게 넘어갔던 것은 절대 아니에요. 시부모와 남편은 제가 괜히 돈만 쓰고 헛짓거리를 한다며 비난하기 바빴고 제가 모진 말도 많이 했었죠. 이게 나 혼자 잘 살자고 하는 건 아닌데 저만 이상한 년 취급을 받으니 회의감도 들고 화도 나서 이혼 얘기까지 오간 적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요리의 요자도 모르고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방장님 어깨너머로 본 게 전부인 제가 얼마나 헤맸겠어요. 아무튼 정말 쉽지 않고 험난했던 1년이었죠. 하지만 소스와 반찬이 싹 달라지고 심지어 맛있기까지 하니 시댁 식구들 반응도 바뀌더군요. 무엇보다 아주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것저것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다른 식당도 많이 찾아다니고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아주 질 좋은 고기를 유통하는 업체를 알게 된 거예요. 여기는 대기업처럼 대량 유통을 하는 곳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말 아는 사람만 알 수 있을 정도로 소수만 공유하고 있는 업체였고 심지어 최고 호텔에도 소량만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규모는 작지만 최상의 고기를 얻기 위해 부르는 게 값이었고 어느 곳 못지않게 넉넉한 자금이 흐르는 업체였어요. 이 업체 사장님과 친분을 좀 쌓고 지금 우리 식당의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상황이 길어져 거의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다한 상황이었거든요. 아, 그 고깃집? 나도 알지. 저희 식당을 아세요? 예전에 장사 잘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역시 상황이 상황인지라 거기도 타격을 입었군. 네, 저도 같이 일하고 있었는데 뭐라도 좀 변화를 줘보자 해서 지금 1년 가까이 이것저것 연구하고 먹어보고 다시 하고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주림씨가 요리를 잘해? 아니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정말 무식하게 머리 받고 하고 있거든요. 옆에서 시부모님이 타박도 좀 하시고.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사장님이 유통해 주시는 고기와 제가 만들어낸 창작물이 얼마나 시너지를 내는지. 요리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했다는 게 용감하네. 내가 사회에서는 자네같이 무조건 하고 보자 하는 스타일을 또 좋아하지. 아주 마음에 들어. 내가 다른 곳보다 더 저렴하게 재료를 넘기도록 하지. 순전히 다 주림씨 자네 덕분이야. 정말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머리가 땅에 닿을 듯 감사 인사를 했고 얼마 후 사장님과 저희 시부모님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저런 싹싹하고 용감한 며느리를 두셔서 좋으시겠어요. 저 친구한테 제가 마음이 통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넘기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아, 예.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고기는 정말 비밀리에 붙여 있을 정도로 아무나 아는 게 아니라서 소문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저희에게 그것도 저렴하게 유통을 해주시겠다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이게 다 며느님 덕분이니 잘해주십시오. 저희 고기야 사장님 내의 새로운 시도가 부디 큰 변화를 불러오길 바랍니다. 사장님은 다른 업체보다 20%나 싼 가격에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갑자기 천하무적이 된 느낌이었죠. 그리고 제가 완전 쐐기를 박은 것은 바로 SNS 홍보였어요. 시부모와 남편은 도통 그런 거에 문외한이라 제가 적극 나서서 사진도 찍고 문구도 정성스레 써가며 우리 식당의 변화를 알리려고 사력을 다했어요. 예,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온다고? 그럼요,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핸드폰에 이거 안 깔려있는 사람 없어요. 검색어에 샵 제이동 맛집, 샵 제이동 삼겹살, 샵 제이동 쇠고기 이런 것들을 치면 우리 가게가 상단에 나와요. 보세요. 그쵸? 어머 진짜네? 이거 볼수록 신기하네. 지금 하고 있는 리뷰 이벤트도 반응이 좋아요. 동네 분들은 거의 이거 보고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넌 언제 이런 걸 다 배웠냐? 저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우리 1년 넘게 힘들었잖아요.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어머님, 아버님, 이제 좀 숨통이 트이시죠? 그래, 하루에 10테이블도 겨우 올까 말까 했는데 지금은 뭐 서로 대기하겠다고 난리니 이게 다 무슨 일이냐? 구미냐 생시냐? 하루아침에 어떻게 이렇게 바뀐다냐? 손님들의 반응은 하나같이 긍정적이었죠.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여기 고기가 그렇게 맛있대. 여기 한정수량이라 예약 안 하고 빨리 안 가면 못 먹어. 진짜 내가 여태껏 먹어본 고기 중에 최고야.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서도 이런 건 못 봤을걸? 예전보다 완전 업그레이드 됐어. 반찬도 달라지고 소스도 다양해. 다른 식당에서는 맛보기 힘든 맛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가게 주인이 노력한 흔적이 먹으면서 느껴진다니까. 소스도 이것저것 섞어 만든 것 같은데 진짜 상상도 못할 조합이야. 이거 만든 사람 천재인 듯? 대기업이랑 협업해서 시중에 빨리 내줬으면 좋겠다. 내 인생 최고 맛집이다 진짜. 식당 매출은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서울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어요. 전보다 많은 양을 공급할 수도 없고 가격도 전보다 훨씬 올렸는데도 손님들은 계속 몰려들었어요. 대기를 하다 그날 재료가 다 소진되어 어쩔 수 없이 사과까지 하며 손님들을 돌려보낸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저희는 그렇게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일했어요. 너무 바빠서 돈을 쓸 시간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시부모와 남편은 중대한 결정을 하더군요. 3층짜리 건물의 1층에 사고 있는 식당을 확장하려고 결심한 거예요. 네? 여기 3층 건물을 전부 사서 식당으로 바꾸시겠다고요? 지금 이렇게 잘 되는데 당연히 식당부터 넓혀야지. 직원도 더 뽑고. 그럼 최소한 지금보다 3배 정도 더 재료가 있어야 하는데 그건 공수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박 사장님이 우리랑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워낙 소량으로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배로 늘려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말이라도 해봐야지. 지금보다 돈을 더 얹어서 주더라도 우리하고만 거래를 하는 게 어떠냐고 물어봐야지. 뭔가 방법이 있겠지. 매일 고급 술 대접이라도 해서 박 사장 고기 갖고 와야 돼. 내가 보기엔 그 사람 뒤로 숨겨둔 게 더 있는데 가격 높이라고 안 푸는 것 같아. 3층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가격은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였어요. 우리 식당 때문에 건물 가격이 더 높아져 있더군요. 최근에 장사가 아무리 잘 되기는 했지만 건물을 갑자기 살 정도의 돈은 터무니없었죠. 하지만 시부모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받을 수 있는 대출은 다 받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이 되긴 했지만 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출금은 거의 없어 도움이 되지 않았기에 가만히 그들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2층과 3층의 인테리어와 공사가 끝나고 정식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박 사장님은 정말 다른 거래처를 다 끊고 우리랑만 하는 건지 아니면 시모 말대로 뒤로 숨겨둔 것이 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기 공급은 크게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들어왔어요. 손님은 더 많아졌고 처음에 저를 포함해 6명이었던 직원은 25명으로 늘었어요. 식당 규모도 커지고 수입이 늘자 시부는 새 차로 바꾸고 골프를 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모 역시 백화점을 화장실 가듯이 자주 갔고 집에 가방, 신발, 옷, 주얼리 등이 쌓여갔어요. 가장 놀라운 건 남편이었어요. 원래 멋내는 것도 귀찮아하고 갖고 싶어하는 것도 딱히 없어 유일하게 집에 있는 게임기가 제일 친한 친구였던 남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돈이 생기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당장 최고 비싸다는 미용실부터 예약하더군요. 그뿐이 아니었어요. 개인 트레이너를 붙여서 몸을 만들고 피부 관리실까지 끊어놨더군요. 옷은 하도 사서 택배 기사님이랑 친해질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그런 남편이 반갑기도 하지만 어색해서 물었어요. 누가 보면 여자 생긴 줄 알겠어. 아주 피부에서 광나는 것 봐. 요즘 왜 그래? 아주 머리도 신경 쓰고 피부 관리도 받고 명품 옷으로 휘감고 당신 너무 낯설다. 가게도 커졌는데 손님들이 보는 눈이 있잖아. 내가 맨날 더벅머리에 추리닝 바람으로 있는 것보다 멀끔해 보이는 게 낫지 않겠어? 내가 그동안 너무 어리숙했지. 멋도 내고 돈도 좀 쓰고 살았어야 하는데. 당신도 나가서 옷 좀 사입고 얼굴에 뭐 좀 찍어 발라. 자기가 다른 직원들보다 더 식당 아줌마 같아. 어우 진짜.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것도 나고 저녁에 제일 늦게 가는 것도 나잖아. 어머님 아버님 쉬시고 싶을 때 나한테 일거리 잔뜩 맡기고 가시고. 나야말로 정말 돈을 쓸 시간이 없는 거 당신도 알잖아. 집에 오면 피곤해서 쓰러져 자느라 인터넷 쇼핑을 할 시간도 없어 정말로. 대가 말을 말아야지. 예전에는 돈이 없다고 안 꾸며 지금은 시간 없다고 안 꾸며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 난 분명히 당신한테 이야기했어. 나중에 나한테 옷도 못 사고 미용실도 못 가고 좋은 화장품도 못 발라봤다고 징징대지 마. 돈이 있어도 쓸 줄을 몰라요. 나 나갔다 올게. 당신 어디 가? 가게 오픈해야지. 내일 공휴일이잖아. 손님도 많을 텐데. 2시간만 좀 혼자 잘하고 있어봐. 나 차 가지러 가야 돼. 차? 무슨 차? 나 이번에 포르쉐 뽑았거든. 그 색상이 독특해서 주문하고 몇 달 기다린 거야. 포르쉐? 내가 아는 그 포르쉐? 당신 가게도 가까운데 무슨 차야 갑자기. 이제 차 타고 다니려고 그런다. 왜? 걷거나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하던 남편이 갑자기 외제차를 샀다고 얘기하더군요. 물론 제가 돈을 보태주는 건 아니니까 뭐라고 잔소리할 수는 없었죠. 아무튼 남편과 시부모는 조금씩 하지만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것보다 가게 일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는데 푹 빠져 있었죠. 음식이 손님 입맛에 맞는지 확인하고 피드백이 있으면 반영해서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일 자체가 너무 재미있었어요. 모든 노력이 합쳐져 점점 성장하는 식당의 모습에서 말 못할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고요. 저도 늦게서야 제가 좋아하는 일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길고 긴 코로나도 끝나가고 앞으로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 싶었죠. 하지만 제 인생 최고 힘든 일들이 저를 한꺼번에 기다리고 있더군요. 사건의 발단은 거래처 박 사장님이었어요. 야, 이따 아버님이 박 사장이랑 거기 딸내미랑 골프 다 치고 여기 와서 식사하신단다.
큰 방에 손님 받지 마. 네, 다른 직원들한테도 전달할게요. 잠시 후 아버님이 박 사장님과 웃으면서 가게로 들어오더군요.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어우, 주림씨, 많이 바쁘지? 고생이 많네. 아, 여기 인사해, 내 딸이야. 아, 그 말로만 듣던 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에게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금지옥엽처럼 기른 걸로 알고 있었죠. 필요하다는 건 빠짐없이 갖다 바치고 설거지 한번 시켜본 적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귀하게 자란 딸이 한 번은 결혼하고 싶다며 남자를 데려왔고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렸대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얼마 가지 못하고 이혼으로 끝나버렸고 귀중한 외동딸에게 상처를 줬다고 박 사장님은 화가 나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전 사위를 괴롭혔다고 해요. 제가 알던 박 사장님은 시원시원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셨는데 믿을 수가 없더군요. 자기 자식의 안귀한 부모는 없겠지만 그 외동딸 말 한마디에 쩔쩔매고 화가 나면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는 분이라니. 정말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죠. 그리고 지금 제 앞에 그 금쪽 같은 딸이 서 있었고요. 본인을 박미나라고 소개한 여자는 미인형에 속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박 사장님의 넓적한 콧볼과 위로 찢어진 눈을 닮아 예쁘다라는 느낌은 받기 어려웠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전신을 각종 명품 로고가 있는 것들로 휘감고 있더군요. 하고 있는 것들마다 로고가 다 너무 커서 다 합쳐놓으니 오히려 좀 웃기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어쨌든 시부 박 사장님과 그 딸은 룸 안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홀에 있던 남편까지 불려 들어간 것 같더군요. 남편도 안에서 술을 마시는지 감감무소식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의 목까지 하느라 바빴고 나중에 박 사장님 부녀가 나가는 것도 모르고 인사를 못 드렸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바쁘게 하루를 마감했고 집에 파김치가 된 채로 도착했죠. 당신 아까 술 많이 마셨어? 아니, 조금. 당신도 박 사장님 딸 처음 보지? 어. 그렇게 금이어 오게 하면서 키웠다고 하시던데 귀하게 키운 티가 나더라. 그래? 난 잘 모르겠던데. 안에서 아버님이랑 다 같이 무슨 대화 나눴어? 그냥 우리 항상 사업 얘기지. 그렇구나. 어른들 얘기 듣느라 당신도 고생했네. 얼른 자. 응? 그날 이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 보였어요. 카운터에 두고 일하더니 어딜 가든 폰부터 챙겼죠. 잠깐씩 전화를 받는다며 자리를 비우는 일도 허다했어요. 너무 바빴기 때문에 그런 남편의 행동은 눈에 띄었죠. 하지만 달라진 건 남편뿐이 아니었어요. 시부와 시모 역시 제게 안 하던 구박을 하거나 쌀쌀맞게 말로 쏘아붙이기 일쑤였어요. 저는 워낙 다들 바쁘기도 하고 뭔가 개인적인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최대한 신경 안 쓰고 넘기려 했죠. 하지만 그 강도는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세졌어요. 하루는 시모가 직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저를 불러 트집을 잡더군요. 예, 너 주방 3번째 냉장고 봤어? 3번째 냉장고요? 최근에는 열어본 적 없는데요. 그건 주방장님이 양념 전용으로 사용하는 거라 웬만하면 건들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평생 안 열어볼 거야? 지금 주방장이 며칠 쉰다고 했으면 점검차 네가 한번 들여다보기라도 해야지. 뭐 때문에 그러세요, 어머니? 거기에 유통기한이 한 달밖에 안 남은 양념장들이 수두룩하던데 알고 있었냐? 지난 것도 아니고 한 달 남은 것들요? 그게 왜... 너 그런 정신머리로 살 거야? 우리같이 금방 소진되고 양념 많이 쓰는 가게에 한 달밖에 안 남은 걸 쓰는 게 말이 되냐? 어머니, 그건 온전히 주방장님 소관이라
저는 필요하다고 하실 때마다 발주 넣어서 갖다 드리는 것뿐이에요. 어머니도 다 아시잖아요. 너는 그것만 하란다고 딱 거기까지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야. 아니 어머님, 여태껏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화를 내시면 너는 아주 우리 집에 걸맞는 며느리가 될 준비가 아직도 안 돼 있어. 시모는 세 발에 피었어요. 평소 말도 별로 없던 시부까지 나서서 떼기장을 쓰더군요. 얘 주림아, 네가 오늘 오신에 자리 잡아줬냐? 오 사장님이요? 네, 식사 오신다고 그래서 4명 자리 잡아드렸어요. 넌 우리 식당 예약 안 받는 거 아냐 모르냐? 당연히 알죠. 그런데 오 사장님은 아버님이랑 친하기도 하시고 지난번에도 그분은 전화 오면 꼭 예약 잡아드리라고 아버님이 그러셨잖아요. 넌 원칙이라는 게 없는 애냐? 아버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처음에 예약 안 받기로 했는데 몇몇 아버님 지인분들 받아주신 게 바로 아버님이잖아요. 안 잡아드리면 안 잡아드린다고 뭐라 그러실 거면서. 너는 어떻게 된 게 말 한마디를 안 지려고 그러냐?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면 끝날 일을. 에휴, 집에서 너처럼 여자 목소리가 크면 못 쓰는 법이야. 알았어?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요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지 알 길이 없었죠. 시부모가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렇게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대는 통에 일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히려 다른 직원분들이 와서 저를 위로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할라치면 냉랭한 태도로 외면하더군요. 나 바빠. 너 억울하면 아빠 엄마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잖아. 말씀드렸지. 그런데도 내가 잘못한 거라고 자꾸 저러시니까. 요즘 무슨 일이 있어? 도대체 왜들 그러시는 거야? 네가 잘해봐라. 그러겠나. 당신은 또 왜 그래? 내가 당신이랑 싸우자는 것도 아니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는 건데 이렇게 쌀쌀맞게 굴 필요가 있어? 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대화를 자꾸 하자고. 네가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까 자꾸 털리는 거야. 남편조차 제 편이 돼주질 않았어요. 그렇게 불편한 생활이 계속되었고 한 달 뒤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죠. 얘 주림아, 너 이리 와서 앉아봐.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시부와 시모가 저를 불러 앉히더군요.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적은 돈은 아니다. 1억 정도 돼. 1억이요? 이걸 갑자기 왜 저한테 주세요? 우리 휘석이랑 이혼해라. 네? 그냥 조용히 시키는 대로 해. 조용히 이혼만 해주면 이거 1억 더 얹어서 줄 테니까. 요즘 2억이면 어디 가서 뭐 작은 집이라도 얻든지 가게라도 할 수 있잖아. 이게 다 무슨 소리세요? 휘석 씨도 알아요? 두 분 이러시는 거? 휘석이는 건들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여기서 그만 인연 끊어내자고. 저는 휘석 씨랑 결혼한 건데 왜 어머님 아버님이 저희 인연을 끊으려고 하세요? 전 지금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휘석이는 우리 아들이야. 네 남편이기 전에 우리 아들이라고. 휘석이도 사실 지금 나랑 헤어지고 싶어 함이 굴뚝 같을 거다. 서로 더 미워하지 말고 여기서 깔끔하게 헤어져. 저는 몰래 카메라인 줄 알았어요. 방금 식당 마감일까지 했는데 이혼이라뇨. 남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며칠 동안 가게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당연히 집에서도 볼 수 없었고요. 결국 시부모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기어이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아세우고는 내쫓았어요. 직원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애처로웠지만 별 수 없었죠. 그렇게 저는 구박당하다 영문도 모르고 남편도 아닌 시부모한테 이혼을 당했어요. 그들이 건넨 2억은 처음에 안 받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내쫓긴 건데 연락 닿는 부모 형제 없는 상황에
오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남편과는 끝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다만 미안이라는 문자 한 통만 날라왔죠. 저는 우선 작은 원룸 하나를 얻었고 차근차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더군요. 내가 왜 이렇게 버림을 받은 건지. 며칠 동안 속상한 마음에 온몸이 아프고 밥도 못 먹었어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이렇게 버림을 받으니 내 친엄마 아빠한테 외면당했을 때보다 더 슬프고 속상했어요. 순식간에 살이 8kg이나 빠지고 누워서 울기만 했죠. 그냥 그대로 죽었으면 싶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도 싫었고요. 그렇게 2달 동안 무기력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식당에서 같이 일했던 직원에게 전화가 왔어요. 주림 언니, 괜찮아요? 현아니? 나 그냥 있어. 언니 목소리 너무 안 좋네요. 좋은 게 이상하겠지. 아직 가게야? 지금 퇴근했는데 이 얘기를 언니한테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한참 고민했어요. 이제서야 전화해서 미안해요. 괜찮아. 그런데 무슨 말? 난 언니가 왜 내쫓겼는지 알고 있어요. 뭐? 진짜야? 도대체 왜? 작은 사장님 결혼한대요. 혼인신고도 한대요. 무슨 말이야, 현아야? 그 사람 나랑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거 너도 알잖아. 그런데 무슨 결혼이야? 진짜예요. 그 박 사장인지 뭔지 그 인간 딸이랑 한다고요. 저는 술에 취한 것처럼 몽롱해졌어요. 그 여자가 전에 박 사장 따라서 우리 식당 온 적 있었잖아요. 그때 작은 사장님한테 반해서 갖고 싶다고 계속 그랬대요. 그게 무슨 와이프 있는 남자를 갖고 싶다고 그랬다고? 박 사장도 난처하니까 좋은 말로 몇 번 달래긴 한 것 같은데 그 딸이라는 인간 완전 또라이의 미친년인가 봐요. 한번 꽂힌 건 무조건 손에 넣어야 된대요. 어쩔 수 없이 박 사장이 사장님 사모님한테 얘기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현부인이 있는데 난감하다 하셨겠죠? 그 박 사장도 미친 게 세상에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는 건데 자기 딸이 혼자 작은 사장님 좋아해놓고 중내 많이 하니까 위협적으로 나온 거죠. 저희 가게에 더 이상 물량 안 되겠다고요. 사장님 내외는 우리 망한다 어쩐다 하면서 고심하다가 언니를 내쫓기로 한 거죠. 작은 사장님도 진짜 그 여자를 좋아한 건지 아닌지까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사모님이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피신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가 나가면서 작은 사장님이랑 전혀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언니 그렇게 보내고 나서 지 딸이랑 만나겠다고 하니까 박 사장이 겨우 물건 줬대요. 이게 다 무슨 정말이니 현아야? 다 진짜가 아니면 작은 사장님이 우리들한테 새로 결혼할 사람이라고 가게에까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왜 인사를 시키겠어요? 굳이 박 사장네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통업체를 구해도 되고 내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런다고? 제가 주방장님 하시는 얘기 들었는데요. 솔직히 거기 고기가 맛있긴 맛있잖아요. 거기만큼 질 좋은 것도 찾기도 힘들고 언니가 한 소스도 이미 비법 다 알았겠다. 차라리 이 기회에 돈 많은 집이랑 사돈 맺으면 더 낫겠다 싶어서 그랬대요. 저 그 얘기 듣고 소름 돋아 죽을 뻔했잖아요. 결국 다 돈인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폰을 떨구고 기절했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지만 눈을 떠보니 차가운 바닥에 제가 누워있더군요. 일어날 기운도 없어서 엎드려 한참을 오열했어요. 슬프다기보다 너무 비참하고 허탈하더군요. 그들을 진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다 같이 더 잘 살아보자 하며 열심히 일했던 날들이 한순간에 부정당한 것 같았어요. 정말 딱 토사구팽이 된 격이었죠. 저는 완전 무너져 내렸어요. 거기에 가서 따지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럴 힘도 없었어요.
죽으만 싶었어요. 그 충격으로 저는 한동안 방황했어요. 밥보다 술을 더 마셨고 방 얻었을 때 쓴 돈 말고는 거의 남은 돈 그대로였죠. 아침이고 밤이고 눈을 뜨면 술을 다시 마셔 취해 잠들고 눈을 뜨면 다시 마시고를 반복했어요. 저는 마르다 못해 초등학생보다 몸무게가 덜 나갈 정도로 피골이 상접해갔어요. 지금 나는 이렇게 힘든데 그들은 하하호호 재밌다고 웃고 떠들고 있겠지. 상상하니 괴로웠어요. 그러다 어느 한 TV 채널에서 20대 여성이 배낭 하나 들고 고생고생하며 세계를 돌아다니는 다큐를 보게 되었어요. 시커멓게 그을린 피부에 꾀주제한 얼굴인데도 화면 속의 그녀는 너무 행복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내가 좋아하고 열정을 바쳤던 시간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술도 끊고 규칙적으로 식사도 하고 예전처럼 운동도 조금씩 시작했어요. 해골 같았던 얼굴에 살이 붙기 시작하더군요. 남는 시간에 딴 생각을 하지 않게 저는 요리 학원을 등록했어요. 뭐든 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면 이런 실현의 시간이 잊혀질 거라 믿으면서요. 그렇게 하루하루 성실히 살았고 내년에 오픈하기 위해 아담한 식당 자리 하나도 계약하게 되었어요. 아직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 될지도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냥 지금은 뭐든 시도해 보려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여러 소스를 만들어냈던 것처럼요. 그리고 저는 아직 젊으니까요. 누군가는 제게 말하더군요. 왜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느냐고. 저도 처음에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에게 피눈물 나게 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러는 시간이 더 아깝겠더라고요. 그냥 저 인간들은 저렇게 살다 죽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내 할 일이나 잘하자 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신은 있나 봐요. 얼마 전 현아에게 다시 전화가 왔었어요. 언니, 나 거기 그만두고 다른 데서 일해요. 그래?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좋아했잖아. 아쉬웠겠다. 내가 그만둔 게 아니라 가게 망했어요. 식당이 망했다고? 그 박 사장 딸이 진짜 보기 힘든 또라이예요. 작은 사장님 좋다고 물고 빨고 같이 살 때는 언제고 또 무슨 변덕이 생겼는지 다른 남자인데 꽂혀서 이혼하겠다고 난리 쳤었거든요. 그러니 박 사장네하고 사돈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거죠. 딸이 싫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박 사장이 우리 식당에 아예 고기를 끊어버렸죠. 그러니까 사장님, 사모님, 작은 사장님 3명이 어떻게 아무 업체 찾아서 계약했는데 뭐 말 안 해도 알겠죠? 맛 달라지니까 손님부터 확 줄더라고요. 장사 안 되기 시작하니까 재료비 아낀다고 사람들 좋아하는 소스고 반찬이고 다 빼버리고 인건비 나간다고 직원들 자르고 망하는 거 진짜 순식간이던데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 문 닫고 완전 폐가처럼 됐어요. 그래서 그 3명은? 저도 몰라요. 저도 잘린 거니까요. 마지막 월급도 간신히 받고 나왔어요. 돈 좀 있는 사돈과 새롭게 더 큰 미래를 구상했을 세 인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더군요. 뭐 직접 가볼 만큼 궁금하진 않고요.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하지만 우리 모두 내 할 일 하면서 잘 살아요. 잘 살다 보면 내 인생에도 다시 해가 뜨겠죠. 앞으로의 제 인생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내일도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